48GOP 48GOP는 중부전선의 서야강 남한에 있다. 소속 중대는 남방 한계선에서 서남쪽으로 1.5km 떨어진 170고지의 북쪽 사면에 본부를 두고 GOP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서야강은 남북 양안이 철책으로 막혔고 종전 후 50년 동안 고깃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다. 홍적세 초기에 한반도의 동북부에서 화산 수십 개가 폭발해서 100여 년 동안 용암이 솟구쳐 남북으로 흘렀다. 용암은 함경남도 장진에서 경기도 파주에까지 퍼지면서 여러 산맥을 일으켜 세웠고 48GOP 전방에서는 높이 300m 정도의 야산들이 잇달린 고원이 전개되었다. 진불령은 이 야산들 사이를 돌아서 남북을 잇는 고갯길인데 지금은 통하지 않고 봉우리들 사이에 수목이 우거져서 길은 지워졌다. 진불고원의 야산들은 지맥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각금 평지 돌출로 솟아서 돌아앉은 형국이었다. 풍수가들도 이 헝클어진 산세에 말을 붙이지 못했다. 봉우리들은 저마다 감제 구역을 거느리고 있어서 전쟁 때는 무한 소모의 고지 쟁탈전이 벌어져서 죽임과 죽임이 잇따랐다. 48GOP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서야강 상류 1km 지점의 물굽이 건너편 140고지는 주먹만한 흙무더기로 보이는데 전쟁 때 이 고지에서 15일 동안 7번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쌍방의 포격과 공습으로 고지의 높이가 5m 낮아졌고 백병전으로 흩어진 인체와 피가 토사와 함께 흘러내렸다. 140고지의 고도는 135m가 되었다. 그때 양쪽 병사들은 이 고지를 팥죽고지라고 불렀다. 지금도 군사지도에 팥죽고지 135m라고 표기되어 있다. 팥죽고지는 지금 군사분계선 북쪽이고 그 8부 능선의 북쪽에 지피가 들어서 있다. 서야강은 이 고지들 사이를 서남쪽으로 자유사행한다. 구비짐이 가파르고 유속이 빨라서 홍수 때마다 강한의 절벽들이 무너졌다. 수색대원들은 물 지나간 자리에 접근하지 못했다. 48GOP 전방에서 산세는 갑자기 수그러들어서 넓은 시야가 열린다. 고지들은 물러서 있고 강물의 흐름은 문득 순해진다. 강폭이 넓지 않고 시각장애물이 없어서 강 건너편 북한군 진지에서 격투기 훈련을 하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였고 망원경을 들이대면 빨랫줄에 널린 군복과 계급장이 보였다. 고원에는 안개가 자주 끼었다. 바람이 안개를 걷어가고 몰아왔다. 안개의 흐름이 끊어지는 틈새로 뿌연 봉우리들이 다가오고 또 물러가서 초병들은 가시거리를 가늠하지 못했다. 안개는 시야를 가로막았으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안개 속에서는 안개를 안개라고 확인할 수 없었다. 안개가 짙은 날 사단사령부는 각 GOP에 경계 강화를 명령했다. 각 진지는 방심하지 마라. 제군들은 전장에 있다. 적은 안개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초소의 야간 경계 병력이 늘어났고 병사들의 취침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근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지는 않았다. 진지로 나가는 대원들의 군장을 점검하면서 중대장은 말했다. 안개 밑을 봐라. 어둠의 밑을 봐라. 밑으로 온다. 안 보이기는 저놈들도 마찬가지다. 초병들은 보이지 않는 안개의 어둠 속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밤을 새웠다. 안개 속에는 표적이 없었고 보이지 않는 강물이 철썩였다. 군사분계선은 강의 가장 깊은 바닥을 따라 뻗어나갔는데 강바닥에는 아무런 금도 그어져 있지 않았다. 이마사는 새벽 6시에 초서 근무에서 돌아왔다. 이마사는 분대원 7명을 인솔해서 통문 앞으로 왔다. 통문에 6탄 정신으로 돌파하라는 사단 훈이 걸려 있었다. 새벽의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였다. 달이 밝았고 별이 가득했다. 시야가 넓어서 추위는 끝이 없었다. 초소에서 적은 추위와 시간이었다. 추위는 가늠쇠 구멍에 잡히지 않았고 시간은 조준되지 않았다. 북쪽 진지에서는 밤새 인기척이 없었다. 이마사는 군화 속에 언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북쪽 추병들의 추위를 생각했다.
저 녀석들도 춥겠구나. 라고 생각이 미치자 양쪽 추위가 부딪혀서 무의미한 신기루처럼 느껴졌는데 그 헛것이 산 사람의 살을 물어뜯었다. 중대장이 통문 앞에서 대원들을 점검했다. 분대원들이 실탄과 클레어몰을 반납하고 빈총을 격발해서 이상무를 외쳤다. 중대장이 말했다. 수고했다. 우리 구역은 이상 없다.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초코파이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방한 장갑을 낀 병사들은 손으로 초코파이를 받지 못했다. 중대장의 전령병이 초코파이를 병사들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새벽의 초코파이는 신임 사단장의 지휘 방침이었는데 사기 진작에 큰 성과가 있다고 정훈 장교가 사당 사령부에 보고했다. 인접 사단들이 새벽 초코파이를 따라했다. 분대들이 중대장 앞에 도열하고 근무 끝을 신고했다. 중대장이 지휘봉으로 강 건너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자식들도 추웠을 테니까 피장파당이다. 돌아가서 쉬어라. 이마사의 분대는 일렬 종대로 걸어서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생활관에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편지는 용건부터 시작되었다. 너의 할아버지 유골을 찾지 말라는 것이 할머니의 뜻이다.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의사가 분명하다. 그 말만 나오면 울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소리 지른다. 나 역시 내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는데 웬 뼈를 들이밀고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쨌거나 이 일은 할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리 알고 부대 윗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라. 이 일로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말 꺼내기도 어렵다. 이마사의 할아버지 임종석 이등중사는 50년 전 전쟁 때 동해와 가까운 동부전선 산악고지에서 전사했다. 전사는 공식 기록이 아니고 생존 부대원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그 부대원도 90살을 살고 3년 전에 죽었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을 시작했다.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들의 DNA가 일치해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다.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국방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육군은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에게 DNA를 제출해달라고 홍보했다. 임종석 이등중사가 소속된 대대가 51년 7월에 양성지구 전투에서 괴멸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단 전황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은 소략한 개요뿐이었다. 전투가 계속되는 7주야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피하간의 사체와 부상자들이 토사에 함몰되었다. 아군이 전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전사자들의 개별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살아남은 노병이 임종석 이등중사가 이 전투에서 죽었다고 증언했으나 물증과 기록은 없었다. 아버지의 편지는 할머니가 전쟁 때 끌려가서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남편의 유골 발굴과 신원 확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가게는 봄에 접기로 했다.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고 임대료 내면 고작인 장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으니 문을 닫는 쪽이 속이나마 편하겠다. 너는 제대 후에 고향에서 살 생각 말고 기댈 곳 없더라도 대처로 나가서 살아라. 너도 잘 알겠지만 여기는 해먹고 살만한 짓거리가 아예 없다. 답답하고 막막하다. 너는 제대 말년이니까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슬슬 지내다가 끝내라. 내가 젊어서 군대 생활할 때도 말년에는 어영부영했다. 이마사는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먼저 잠든 부대원들이 코를 골았다. 고향 마을의 먼지 낀 골목들과 아버지의 구멍가게,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메마른 모습이 떠올랐다. 이마사는 잠의 끄트머리에 매달려서 뒤척였다. 48GOP의 상황병들은 망원경으로 강 건너 북한군 지피를 관찰해서 상황일지에 기록하고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했다. 상황 관찰은 24시간 계속되었고 특이사항은 중대장에게 유선으로 직보했다. 관찰 기록은 날마다 쌓였다. 1월 24일 13시 02분 적 53GP에서 3번 총항구를 개방했다. 30분 후에 닫았다. 의도를 알 수 없다.
1월 26일 14시 적 53GP 제3총항구에 거치던 기관총이 바뀌었다. 구경은 60mm 정도. 영상 첨부. 1월 27일 09시 30분 적 53GP 울타리에 빨래가 널렸다. 빨래는 군복 하의 10여 점, 상의 7점, 속내의 양말도 보인다. 양말이 뚫어졌다. 영상 첨부. 망원경을 대지 않고 육안으로 관찰한 기록도 있었다. 1월 28일 11시 적 53GP 지붕 위에 두루미 10마리가 내려앉았다. 대가리가 빨갛다. 두루미는 11시 20분에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영상 첨부. 1월 28일 13시 30분 적의 병력들이 옥상에서 모포를 털고 있다. 양쪽에서 마주잡고 턴다. 터는 동작이 우리 쪽과 같다. 적병 4명이 내복 상의를 벗고 양지 쪽에 앉아있다. 이를 잡는 것 같다. 군화를 벗고 발을 주무르는 자들도 있다. 발이 시려운 것 같다. 영상 첨부. 2월 1일 13시 30분 적병 3명이 일렬로 서서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었다. 40초쯤 걸렸다. 눈이 누렇게 변했고 허연 김이 올랐다. 김이 많아서 몸통이 가려졌다. 키 큰 자도 있었고 키 작은 자도 있었다. 계급장을 식별하지 못했다. 영상 첨부. 잠들기 전에 병사들은 침상에서 몸을 뒤척이며 본 것을 이야기했다. 병사들은 보지 않은 것도 본 것처럼 말했다. 북한 놈들 오줌빨 세던데? 땅이 파일 지경이야. 약한 놈도 있어. 키 크고 삐쩍 마른 놈. 그 놈은 오줌빨이 약했어. 고드름처럼 똑똑 떨어졌어. 쟤들 오줌 빨간 거 보니까 훈련이 센가 봐. 우리도 유격받을 때 그랬잖아. 오줌 구멍이 탔어. 저놈들도 구멍이 타는구나. 쓰리겠다. 바람 부니까 김이 몰려와서 지린내가 나더라고. 우리가 오줌 눌 때도 저놈들이 다 보겠네. 우리들 족도 저놈들 상황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겠구나. 그렇다고 봐야지. 쟤들이 남쪽에 대고 누니까 우리는 북쪽에 대고 누자. 그래야 짝이 맞지. 님이 족끼리 무슨 짝을 맞추냐? 아니야. 그거라도 서로 마주돼야 대화가 되지. 야, 네가 통일 사업하냐? 한 놈 잡으면 휴가 보내준다는데 저 오줌 싸는 놈 잡으면 휴가 가겠구나. 저놈이 널 잡으면 저놈이 휴가 가는 거야. 넌 골로 가고. 병사들은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이마사가 몸을 일으켜 앉아서 분대원들에게 말했다. 취침시간에 떠들지 마라. 생활관 수칙 위반이다. 이마사의 고향은 반농반어하는 서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이었다. 고향이라기보다는 태어나서 결박된 자리였다. 반농반어라지만 농업에도 어업에도 생활을 의탁할 수 없었다. 포구 언저리에서 해안선이 급하게 구부러져서 먼 바다에서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폐유의 전 갯벌이 디젤 냄새를 풍겼다. 소형 어선들은 추러 경비를 뽑지 못해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거무튀튀한 사내들이 방파제 안에 묶인 어선에 올라가서 대낮부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욕하고 싸웠다. 이마사의 아버지 임창수는 배도 농토도 없었고 읍내 버스터미널 옆에서 자파상을 했다. 임창수는 자파상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한평생을 가게에 매달려 살았다. 재벌 회사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자 소규모 자파상들은 차례로 문을 닫았다. 임창수는 70살인 노모를 군청 소재지의 요양병원에 맡기고 있었다. 노모는 정신이 흐려져서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몇 토막을 선명히 기억했고 그 기억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임창수는 어머니를 보러 가는 일을 힘들어했다. 이마사는 제대를 3개월 앞둔 선임병이었다. 병으로 입대해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다. 계급은 하사지만 신분은 사병이었다. 제대 후에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도청 소재지로 나가서 살기로 했다. 아버지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도청 소재지에 자취방을 한 칸 마련하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작정이었는데 그것이 앞날에 대한 대비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편지에 썼듯이 답답하고 막막했다. 제대 말년에 사역에서 열애되자 이마사는 구급 대비 영어 기출문제집과 행정학 개론, 한국사 연습 문제집을 들여다보았다.
한국사 연습 문제집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에 관해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어 있었다. 이마사는 마지막 휴가 때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면회했다. 아버지에게 끌려가다시피 했다. 벽 쪽을 보고 돌아 누운 할머니의 몸은 한 움큼이었다. 이마사는 군복 차림이었다. 할머니, 좋았어요. 아직도 제대를 안 시켜주냐? 군대에서 늙어 죽겠구나. 벌써 죽었니? 내년 봄에 제대합니다. 못 오냐? 못 오는 거지? 100년이 지났다. 올 생각 마. 거기 그냥 있어. 할머니는 전쟁 때 죽은 남편과 군복을 입은 손자를 혼동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하는 문제를 꺼내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윗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들쑤시지 마! 냅둬! 제발 냅둬! 할머니는 침대에 쓰러져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입모양을 보니까 냅둬, 냅둬 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편지가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떠오르게 했다. 풋잠이 들었을 때 이마사는 할머니의 환영을 보았다.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움직여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가세요, 가세요 하면서 이마사는 잠들었다. 이마사는 6.25 때 전사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아버지가 3살 때 할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일을 할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한쪽 무릎을 세우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검은 동자가 구석으로 밀려나서 흰 자위만 보였다. 그 눈은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결박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몸은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할머니의 말은 말이 되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힘드시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라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막았으나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다. 정신이 좀 더 온전했을 때의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할아버지 임종석은 충남 서해안의 포구 마을에까지 밀려 내려온 국군에 징집되었다. 군인들이 산 너머까지 짐을 날라달라고 데리고 간 후에 소식이 없었다. 몇 달 후에 편지가 왔는데 끌려간 지 3개월 후에 군번을 받았고 지금은 2등 중사 계급장을 달고 동부전선 산악고지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나간다. 오늘 밤에도 죽는다. 상치쌈이 먹고 싶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할머니는 거듭 말했다. 상치쌈이 먹고 싶다네. 아이고. 할머니는 전쟁과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으나 피란길에 나섰다. 젖은 빨래를 걷어서 보따리에 쌌다. 소를 끌고 갈 수가 없었다. 집을 떠날 때 소가 울어서 할머니는 울었다. 신장로까지 따라온 개가 버려지지 않아서 돌멩이를 던져서 쫓았다. 등에 업은 젖먹이가 하루 만에 죽었다. 한 대짬을 자고 나니 아이가 흘린 침이 얼어 있었다. 꼬집어도 울지 않았다. 죽은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업고 다녔다. 죽은 아이가 등에서 마지막 오줌을 쌌다. 몸은 죽었는데도 오줌이 미치긴 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피란길에 동행했던 할머니의 남동생이 죽은 아이를 빼앗아서 버렸다. 걔가 딸이었어. 딸. 할머니는 죽은 아이가 딸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할머니는 딸에 힘을 주었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늘 똑같은 후렴으로 끝났다. 상치쌈이 먹고 싶다네. 아이고 우라질 상치쌈. 할머니는 앞뒤 맥락이 없는 소리를 질렀다. 냅둬! 냅둬 제발 냅둬! 이마사는 이소대의 선임 분대장이었다. 소대장이 휴가 가면 이마사는 생활관 토요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병사들은 병영 생활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말했고 이마사는 신병과 고참병 사이의 문제를 조정했다. 김일병이 말했다. 최 병장 손목시계 알람 소리가 너무 크다. 수면에 방해되니 조치해달라. 오일병이 말했다. 맞다. 우리에겐 잠이 가장 중요하다. 이마사가 최 병장에게 말했다. 야, 최 병장.
넌 잘 때 알람을 꺼라. 지시했다. 기록하고 보고하겠다. 박상병이 말했다. 생활관에 들어올 때 발소리를 내지 말고 바스락거리지 말자. 선번 근무자들 수면에 방해된다. 수면 위주로 생활관을 운영해달라. 이마사가 말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말이다. 고참들이 조심해라. 고참이라고 해서 걸을 때 소리내지 마라. 시정해라. 보고해야겠다. 최 병장이 말했다. 식당에서 먹던 우유를 생활관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상에서 냄새난다. 벌레도 꼬이고. 이마사가 말했다. 다들 숙제해라. 김 병장이 말했다. 새로운 윤희병이 코를 너무 곤다. 조치해달라. 선임들 자는데 졸병이 코를 골 수 있는가? 박 병장이 말했다. 코 고는 데는 계급이 없다. 옆으로 굴려라. 김 병장이 말했다. 옆으로 굴려도 금세 또 곤다. 코 고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마사가 말했다. 코를 곤다고 해서 추운데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다. 어려운 문제다. 보고하겠다. 김 병장이 말했다. 보고한들 무슨 수가 있겠나. 졸병한테 독방을 줄 수도 없고. 군대가 호텔인가? 저런 놈은 애초에 군대에 데려오질 말아야 해. 국방에 도움이 안 된다. 오상병이 말했다. 코를 골아서 병역 면제되면 이놈 저놈 다들 골겠네. 진병 검사 때 볼만 하겠구만. 이마사가 말했다. 잡담하지 마라. 여긴 호텔이 아니다. 이마사는 비고란에 지난번 회의 때 지적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써서 회의록을 중대본부로 넘겼다. 전사자 유해 발굴단은 3월 초에 48GOP 아래쪽 들판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유해 발굴단은 육군본부 직할부대였는데 현장에서는 현지 부대의 병력 지원을 받았다. 개토제는 사단 주관으로 열렸다. 나팔수들이 진혼곡을 불었고 사단장과 참모들이 돼지머리에 절했다. 중대는 15일 동안 낮 시간에 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유해 발굴단의 지원 병력으로 차출되었다. 지원 병력은 작업 구간의 초목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판 뒤 퍼낸 흙을 날랐고 천막을 쳐서 발굴단의 숙소를 마련했다. 지원 군무는 통제가 허술했고 휴식 시간이 많았다. 휴식 시간에 이마사의 분대원들은 본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나누어 먹었다. 지원 작업을 인솔한 중대장이 말했다. 너희들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걸 많이 먹으면 군인 정신이 물러져서 적을 쏠 수 없게 된다.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고 킬킬 웃었다. 진불고원의 산세는 48GOP 서쪽 들판에서 완만한 구릉으로 잦아든다. 산악 지형 속에서도 들이 넓고 물이 순해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마을을 이루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두루미들이 이 들판에서 겨울을 났다. 두루미들은 들판에 흩어진 나다를 쪼아먹고 밤에는 서야강의 물가에서 외발로 서서 잤다. 두루미들이 날개를 펴고 낮게 날면 들에 두루미 그림자가 흘러갔고 아이들이 양판을 벌리고 그림자를 따라서 달렸다. 수천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땅을 두루미들이라고 불렀다.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에는 학평이라고 쓰여 있다. 식민지 시대의 말기에는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이 자리에서 구석기 유적지를 찾아냈다. 고고학자들은 매장지와 불터를 수습했고 주거지의 흔적을 확인했다. 여기서 출토된 돌도끼는 손잡이 부분이 인간의 소나기에 들어맞게 가공되어 있어서 돌도끼의 명품으로 세계학계는 평가했다. 크기가 작은 돌도끼도 출토되었다. 어린 아이들도 생산 노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했다. 학자들은 돌도끼 손잡이의 생김새를 밑그림으로 삼아서 구석기 사람들의 손을 추정 복원해냈다. 손의 표정은 거칠었고 손가락이 짧았고 엄지와 검지가 강해 보였고 마디가 굵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발굴은 중단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2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인간의 생활이 영위되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 전쟁으로 마을이 흩어지고 강이 철조망으로 갇힌 뒤에도 두루미들은 이 들에 찾아왔다. 전사자 유해 발굴단의 작업 구간은 60년 전 일본 고고학자들의 작업 구간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전사자 유해 발굴단은 지방대학의 고고학 교수 2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혹시라도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에 대비했다.
유해 발굴단과 고고학 교수들이 같은 구덩이를 탐사했다. 50년 전의 두루미들 전투는 규모가 작았지만 사단의 전황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상황 개요도가 남아있다. 문건은 현장 지휘관의 것이 아니고 사단 상황실이 작성한 간접 문건이었으나 피하의 대치 상황과 전세의 변동이 기록되어 있고 당시 전투 대대장과 연대 본부 사이의 무선 통화 내용이 몇 토막 남아 있었다. 대대는 서야강 건너편의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대대라고 하지만 개전 이후 인명 손실이 거듭되고 보충병이 오지 않아서 실병력 수는 중대 정도였다. 전사자가 많아서 2등병들이 3개월만 살아남으면 2등 중사로 진급했다. 대대장은 강 건너편 적의 군무를 판단할 수 없었다. 연대 본부는 후방에 멀리 있어서 대대와 육로로 연결되지 않았고 무선 통신은 불통이 많았다. 대대는 서야강 남한의 낮은 구릉을 따라서 교통호를 파고 들어 앉았다. 비오는 날 새벽에 북한군은 강을 건너왔다. 강 건너에서 곡사포를 쏴서 아군 진지를 허물었다. 대대는 물 위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지 못했다. 강을 건넌 북한군은 강의 남한에 붙어서 4km 정도의 진지를 구축했다. 대대장이 무선으로 전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했다. 중대병력으로 대치선 4km를 방어하기는 불가능하다.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귀관의 구역은 사수진지다. 탄약이 떨어졌다. 고참병들은 모두 죽고 신병들 뿐이다. 지휘관이 부대를 장악하고 전투 리듬을 유지하라. 부대를 해산하려 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현 위치에서 현 임무를 수행하라. 전황일지는 여기까지다. 이후로 대대는 전사에서 실종되었다. 대대장의 전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자들 몇 명은 그 후에 모두 자연사했다.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야강의 수량이 갑자기 늘어났고 굽이치는 유역에서 범람했다. 봄에 강물이 넘치는 사태에 사단은 긴장했다. 위성 정보를 판독한 결과 서야강 상류 북한 지역에서 저수지가 터졌다고 미군이 한국군에게 통보해왔다. 저수지가 터지면서 북쪽 지역의 산간 마을이 홍수에 쓸렸다. 슬레이트 지붕과 가재 도구들이 강물에 떠내려왔다. 널빤지 위에 올라앉은 개가 48 GOP 쪽을 향해 짖으면서 떠내려왔다. GOP 상황병이 하얀 개가 떠내려온다. 길게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영상 첨부 라고 일지에 기록했다. 물이 빠진 뒤에 수색병들이 지뢰 탐지기를 들고 강안을 뒤졌다. 수색병들은 지뢰를 2개 찾았고 브레이지어 1개와 장난감 봉제 인형 1개를 주었다. 브레이지어는 헝겊을 손으로 누벼서 만든 물건이었다. 컵 아래쪽으로 바늘땀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봉제 인형은 볏짚으로 속을 채웠고 까만 단추로 눈알을 박았고 빨간 실로 입술을 수놓았다. 2 볼에 죽은 깨가 그려져 있었다. 인형은 여자아이였다. 길고 가는 입술로 활짝 웃고 있었다. 병사들은 브레이지어와 봉제 인형을 햇볕에 말려서 생활관 입구에 걸어놓았다. 저지 크구나. 이 정도는 큰 게 아니야. 중간 정도야. 장난감도 떠내려왔으니까 애엄마라고 봐야지. 브레이지어만 봐서는 애엄마인지 처녀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병사들은 떠들었다. 브레이지어를 만지면 발이 덜 시렵다는 말에 병사들 사이에 돌았다. 무장을 갖춘 병사들이 야간 매복을 나가기 전에 브레이지어를 만졌다. 브레이지어와 봉제 인형에 거수 경례를 하는 병사들도 있었다. 중대장이 브레이지어 사건을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은 이런 짓거리는 군기 문란 행위이고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은 정보사항이므로 즉각 대대 본부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아니 저걸 대대장실에 걸어 놓으려고? 연대장실로 갈지도 몰라. 병사들은 낄낄 웃었다. 이마사는 브레이지어와 봉제 인형을 대대 본부에 제출했다. 대대장이 브레이지어를 찾은 수색병의 진술을 토대로 노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대장은 브레이지어와 인형 보고서와 함께 사단 전보 참모에 보냈다. 이마사의 제대는 1개월이 남아 있었다. 전사자 유해 발굴단은 50년 전 교통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발굴단은 작업의 개통을 세우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팠다.
50년 동안의 비바람 속에서 지층은 뒤틀려 있었다. 홍수에 토사가 뒤집혀서 유품들은 깊숙이 매몰되었거나 유실되었고 유골은 흩어졌다. 한 구덩이에서 양쪽의 유품이 모두 나왔다. 북한군 AK 소총의 총열과 아군 M1 소총의 방아틀 뭉치가 같은 참호에서 나왔다. 북한군의 군화 뒤축과 수통, 아군의 인식표와 구멍 뚫린 철모가 뒤섞여서 출토되었다. 양쪽의 대검이 모두 한 구덩이에서 나왔다. 금리빨, 칫솔, 반지는 어느 쪽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풍화된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군복은 삭아서 섬유 한 올 남아있지 않았다. 뼈들은 굵은 것이 나무젓가락만 했다. 발굴 단원들이 뼈에 붙은 흙을 붓으로 털어냈다. 뼈들은 붓질에도 바스러졌다. 발굴 단원들이 인체의 골격도를 그려놓고 뼈조각을 그림에 맞추었으나 뼈들은 맞추어지지 않았다. 엉치뼈를 찾아서 그림 위에 놓았는데 널쩍 다리뼈가 그 엉치표 주인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뼈가 부서지고 조각들이 뒤엉켜서 발굴 상황만으로는 어느 쪽 뼈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뼈들은 봉인되어서 보존실로 옮겨졌다. 봉투에 식별 불가라고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발굴단의 분석관은 전투 당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의 병력이 아군의 교통으로 뛰어들어왔고 그 안에서 피하 간의 백병전이 벌어졌을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추정했다. 발굴단원들은 작업 중에 드러난 돌멩이들을 한 군데로 모았다. 고고학 전문위원들이 돌멩이를 감식해서 구석기 연장 3점을 찾아냈다. 돌로 만든 밀개, 글개와 모롯돌이었다. 손잡이 부분은 따로 가공하지는 않았으나 거기에는 인간의 소나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흔적은 멀고 흐렸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석이었다. 이마사의 분대는 작업장의 잡초를 제거했고 파낸 흙을 들것으로 옮겼다. 이마사는 들것을 들고 구덩이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뼈조각들을 들여다보았다. 뼈들은 헐거워 보였다. 작은 구멍들 사이에 봄볕이 오글거렸다. 뼈들은 50년 만에 햇볕을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이마사는 할아버지의 뼈를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동부전선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 중부전선의 강가에서 할아버지의 뼈가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부서지고 뒤섞인 뼈들 중에서 어느 한 토막이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때의 그 난감함을 이마사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마사는 그 자리가 이 자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구덩이에서 피하의 뼈와 유류품이 섞여서 출토되자 발굴단은 혼란에 빠졌다. 발굴 성과의 홍보 효과도 반감되었다. 전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개념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발굴 작업은 느렸고 작업 구역은 애초의 계획보다 넓어졌다. 4월 초에 이마사는 제대했다. 들은 봄볕에 부풀었고 이딸린 고지들이 신생하는 초록으로 빛났다. 병영을 떠나기 열흘 전에 이마사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늘 용건부터 바로 시작했다. 할머니가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 섭섭하지만 홀가분하다. 내가 임종을 모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지는 않았다. 입술을 겨우 움직여서 뭐라고 말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화장으로 모셨다. 너한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리 알아라. 이마사는 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냅둬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할머니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마지막 말을 끝내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할머니의 입술은 늘 메말라 있었고 메마른 혀를 내밀어서 혀를 적셨다. 아버지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가게는 월말에 문을 닫았다. 보증금 중 반을 너에게 줄 테니 대처로 나가서 자취방을 구해라. 나는 도해지 전셋값을 알지 못하니 돈에 맞게 구해라. 내가 오면 닭을 구워주겠다고 너희 엄마가 그런다. 제대하던 날 이마사는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 동기생 3명과 함께 48GOP 중대를 떠났다.
중대 앞 들판에서 유해 발굴단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분대원들이 지원 나와 있었다. 이마사는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아있는 신병들과 악수했다. 먼저 나간다. 올겨울 잘 넘겨라. 이마사님, 사회에서 만나요. 좋은 일이다. 사회에서 만나면 존댓말은 하지 마라. 이마사는 대대본부에 총기를 반납하고 전역 신고를 했다. 수고했다.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 대대장이 귀향 여비를 나누어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대대장이 마지막이다. 48GOP의 초코파이 맛을 기억해라. 라면서 전역자들에게 초코파이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이마사는 배낭에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집, 행정학 개론, 9급 대비 영어 교재, 한국사 연습 문제집과 하모니카, 병사들이 만들어준 기념패를 넣어서 짊어지고 대대를 떠났다. 대대 본부에서 사단 정문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걸렸고 사단 정문에서 시외버스 정류장까지는 20분이 걸렸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청 소재지로 가서 저녁 기차로 갈아타야 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마사는 중대장이 준 초코파이를 먹었다. 맛은 달고 진했다. 이마사는 생수병을 꺼내서 물을 마셨다. 버스는 예정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